어떻게 오셨어요? 자취문을 찍어서. 네. 이곳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어. 여자가 탕을 먹으면 남편이 좋아질까요? 사모님? 믿지 못하신다면 확인시켜드릴 방법도 있어요. 벤탕이 효과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죠? 사모님, 움막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20살, 윤하. 저는 가난한 집 막내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허리가 굽은 식당 이모. 겨울마다 방 안에 성에가 끼고 여름이면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도 못 돌렸죠. 그런 저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백만수 회장님, 올해 나이 70이셨죠. 한국 굴지의 유통기업 회장님이셨죠. 처음엔 그냥 후원자처럼 지켜봐 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윤하야,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구나.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결혼이란 말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엔 엄마, 아빠 얼굴밖에 없었어요.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에게 건강검진을, 허리 아픈 엄마에겐 제대로 된 침대를, 그리고 낡은 집도 새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식 날, 고운 한복을 입은 부모님이 눈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결혼, 나만 참고 살면 되는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첫날 밤이 오고야 말았어요. 그날 회장님은 손수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미안하다. 윤하야, 나한텐 많은 걸 바라지 마렴. 나란히 누웠지만 그분은 제게 손끝조차 대지 않았어요. 기운 없이 비아그라를 챙기시곤 괜찮다며 등을 돌리셨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마음을 덮었어요. 눈물이 터질까봐 이를 꽉 깨물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밤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수표 한 장, 명품 가방 하나. 아버지는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웃음을 되찾았어요. 동생도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게 됐죠. 하지만 저는 매일 밤마다 제 몸 안에 어딘가가 썩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욕망, 애정, 채운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살의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입가엔 웃음 대신 무표정만 남아있었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의 체온이 그리웠어요. 잠시라도 손을 꼭 잡아줄 사람, 말없이 눈을 바라봐줄 사람. 그 무렵 남편의 운전기사이자 수행비서였던 진호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30살 남짓. 항상 눈을 피하던 그 남자. 어느 날 우연히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쳤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 사람도 나를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죠.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언제나 감사하다 말했죠. 하지만 한 번도 나를 여자로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진호 씨와 단둘이 있게 된 저녁, 그 사람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윤하 씨는 아직 너무 젊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외로움일까요? 회장님은 아직도 저를
착한 아내라 부르며 매일 꽃을 사옵니다. 하지만 그 꽃의 향기도 반짝이는 보석도 이제 제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가난은 벗어났지만 내 영혼은 아직 감옥 안에 있어요. 사랑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무게일 뿐이에요. 내 이름은 장수환이다. 강원도 정선 깊은 산골, 눈 뜨면 산이고 눈 감아도 산인 곳에서 자랐다. 나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아버지 장만복, 말수 적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매일 산을 들락거리던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산귀신이라 불렀다. 뱀을 잡고 담비를 잡고 족제비와 멧돼지까지 잡았다. 그건 그냥 생계였지 직업도 자랑도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4살이던 해 새벽같이 짐을 싸서 떠났다. 나는 더는 이 냄새, 이 산, 이 생활 못 견디겠어.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아예 소식도 끊겼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 겨울에는 족적을 보고 여름엔 나무 껍질에 핥은 흔적을 보고 어디에 함정을 놓아야 하는지 뱀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며 컸다. 남들은 내가 산짐승 잡는 법을 배운다며 신기해했지만 나에겐 그게 그냥 밥을 벌어먹는 방법이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수아나, 물가 쪽에는 요즘 뱀이 많으니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곤 혼자 먼저 산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문이 벌컥 열렸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수하나, 너의 아버지 만복이가 큰일 났다. 내가 달려갔을 땐 아버지는 이미 축 늘어진 몸이었다. 바짓단은 찢어져 있었고 무릎 아래엔 검붓게 부풀어 오른 독사에 물린 자국이 또렷했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산은 내 편이야. 너무 미워하진 마라. 알겠지? 그게 마지막이었다. 숨을 들이쉬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를 뒷산에 묻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삼켰다. 왜 나한테 이런 일들만 있는 걸까? 엄마는 날 버렸고 이제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났다. 산을 올려다보니 그토록 함께 다녔던 수풀과 나무가 전부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산에 올랐다. 처음엔 두려웠다. 혼자 덫을 놓고 혼자 뱀을 잡는 건 등 뒤가 서늘해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땅 위에 발을 딛고 흙냄새를 맡고 그늘진 바위 밑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멧돼지 발자국을 보고 수하나, 이건 갓 지난 자국이야. 사향 냄새 맡아봐. 그런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산에서 혼자 자라며 혼자 이겨내며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그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산을 떠났고 아버지는 산에 묻혔다. 그리고 나는 산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 그건 단지 땅꾼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자 살아도 살아내는 법이었다. 서울 압구정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조용한 별실의 넓은 창으로 초겨울 노을이 물들고 있고 식사가 끝나고 와인잔만이 테이블 위를 채우고 있다. 유나는 정갈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테이블볼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불안정했다. 겉으론 단정하고 침착한 아내의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고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박선영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님의 아내이자 이런 모임에서 가장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여자였다. 그녀가 오늘따라 윤하를 조금 더 오래 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선영이 조용히 먼저 입을 열었다. 윤하 씨, 요즘 얼굴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운이 없어 보여요. 말끝은 부드럽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느냐 묻는 대신 나는 눈치챘다는 확신을 건넨 것이다. 윤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잔을 들고 있는 손보다 더 떨렸다. 괜찮아요.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박선영은 한숨을 아주 작게 쉬었다. 그건 마치 나도 그랬던 때가 있어 하는 공감의 숨결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어간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젊고 예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집 살고 명품 입고 매일 꽃 받고 근데 밤에 불 끄고 혼자 누우면 괜히 허전하고 스스로가 장식품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윤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 말은 너무 정확했고 너무 윤하의 심장 가까이에 있었다. 숨을 들이마신 윤하는 마시지도 않은 와인잔을 입술에 대며 작게 말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선영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기이하게도 쓸쓸함과 경험이 동시에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윤하 씨 나이엔 잘 몰라요. 근데 난 그 공허함이 어느 날 폭탄처럼 터지기 전에 조금씩 바늘구멍을 내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중 하나가 산이에요. 윤하가 살짝 눈을 찌푸렸다. 산이요. 강원도 정선에 거기 이상한 청년이 있어요. 말을 거의 안 하는데 뱀을 다뤄요. 사람들은 땅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윤하는 그 순간 처음엔 피식 웃을 뻔했다. 하지만 박선영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자 오히려 몸이 굳어졌다. 그 사람이 끓여주는 뱀탕을 남편한테 먹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오랜만에 제 손을 잡더군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어요. 윤하는 말이 없었다. 입술을 닫은 채 눈동자만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박선영의 말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감정은 정확히 결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윤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 청년, 지금도 그걸 해요? 박선영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윤하의 손등을 토닥인다. 그냥 생각만 해봐요. 때론 그런 우연이 사람을 구해요. 윤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익숙한 외로움과 처음 생긴 기상한 충동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울 압구정 회장님 댁의 지하주차장 검정색 벤츠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내 가슴은 조금도 설레지 않았다. 이 차는 예전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가난하던 시절 낡은 방에서 누워 천장을 보며 전쟁가는 하고 다짐했던 부의 표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차의 무음 시동조차 내겐 공허하게만 들렸다. 정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착 예상 시간은 3시간 20분이었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길은 뻥 뚫려 있었다. 문제는 내 마음의 길이 자꾸만 구불구불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보통은 클래식을 틀어두곤 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음악조차 거슬렸다. 내 속에서 자꾸만 왜?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왜 굳이 내가 가야 하지? 왜 이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지? 이건 그냥 남편을 위한 약일 뿐인데 생각은 자꾸 핑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내 행동이 약과는 별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이패스를 지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내 시선은 백미러 속 내 눈을 마주쳤다. 맑고 어리고 예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결혼 후 남편이 내 눈을 마주했던 순간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강원도 경계에 들어서자 풍경이 확 달라졌다. 회색 아스팔트 대신 구불구불한 산길, 지나가는 오토바이. 대신 천천히 걷는 할머니 한 분. 나는 유리창을 조금 내리고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기분 좋게 시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이 저릿했다. 산으로 들어설수록 도로는 좁아졌고 길 옆으로는 나무가 바짝 붙어 있었다. 벤츠의 윤이 나는 차체가 먼지와 가지에 긁힐까 싶어 괜히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이 내 차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장시댁, 거기 차 못 들어가. 주차하고 걸어가야 돼.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하이힐은 벗어두고 차 트렁크에 실어둔 운동화로 갈아 신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껍데기를 조금 벗는 기분이었다. 걷는 동안 마치 내 모든 삶이 뒤로 밀리는 듯 했다. 도시의 냄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회장님의 낡은 체온과 내가 늘 외면해왔던 욕망들이었다. 그 모든 것이 산의 흙냄새에 조금씩 파묻혀 갔다. 그리고 마침내 통나무 같은 작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단단히 각오했다. 나는 그저 뱀탕을 받으러 온 거다. 문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낡은 목재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장수한 햇볕에 그을렸지만 결이 고운 얼굴, 어깨는 넓고 눈빛은 깊고 표정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세상 모든 묵묵함이 담긴 듯했다.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걸 잊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다만 눈으로 조용히 나를 통과해보는 느낌이었다. 그 시선이 내 속까지 스미는 것 같아 나는 괜히 말이 많아졌다. 지인이 소개해주셨어요. 예전에 뱀탕을 드셨는데 좋다고 해서 오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왜 이렇게 거짓말처럼 들리지?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못 드려요. 더들놓고 내일 잡아야 해요. 그 말이 그렇게 단호할 필요는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에 거리를 둔 듯한 무심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거리감이 미치도록 불편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차가운 말끝과 달리 나는 돌아서며 한참을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하나 없는데도 그의 눈이 여전히 내 뒤통수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벤츠 안에 다시 올라탔을 땐 차 안이 유독 갑갑하게 느껴졌다. 에어컨을 틀어도 창문을 내려도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가슴 언저리에서 자꾸만
무언가가 소리를 죽인 채 요동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산은 여전히 조용했다. 흙길을 따라 다시 오두막을 오르면서도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자. 절대로 더 가까워지지 말자. 그냥 뱀탕만 받고 돌아가자. 하지만 발걸음은 어제보다도 더 가벼웠고 심장은 더 크게 울렸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오늘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말없이 따라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나무 향이 가득했다. 아궁이 옆엔 이미 손질된 뱀이 있었다. 피는 말끔히 씻겼고 창백한 몸체만이 조심스럽게 그릇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다. 이토록 생명에 가까운 걸 이렇게 조용히 다루는 손이라니. 그는 말이 없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정성스럽게 뱀을 넣고 장작을 조심스럽게 쌓았다. 그동안 나는 구석진 작은 의자에 앉아 그의 등만을 바라봤다. 그 등은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는 갑자기 그의 등에, 그 온기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고생 많으셨죠? 그가 불을 정리하며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처음 듣는 내 목소리에 조금 놀란 듯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뱀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제는 익숙해요. 힘든 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그제야 미세하게 웃었다. 아주 가끔은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처음엔 무섭죠. 하지만 계속 마주하면 익숙해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마치 그가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방 안은 따뜻해졌지만 나는 속으로 점점 차가워졌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이 사람과 평생 다시는 마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말이 나왔다. 남편이요. 그가 고개를 돌린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내 얼굴을 바라본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다.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목이 마른 듯 나는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다. 다정하긴 해요. 항상 고맙다고 하고 매일 꽃도 사다 주고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해주고. 근데 밤만 되면 저 혼자 같아요.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나조차도 믿기지 않았다. 그 말을 꺼낸 순간 눈시울이 따끔하게 떨렸다. 장수아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가 침묵하는 그 몇 초가 내겐 몇 분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다. 그럴 수 있죠.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멀어져요. 그의 말은 위로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었다. 그저 담백한 관찰 같았다.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눈물이 핑 돌았다. 가끔은요, 여자로 산다는 게 되게 죄스럽게 느껴져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조차 잘못처럼 느껴지고 나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말끝이 울음처럼 떨렸다. 그 순간 그가 움직였다. 장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를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나무 컵에 물을 따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그 컵을 들며 한 방울의 눈물을 닦아냈다. 가마솥에 끓던 뱀탕이 다 우러났다. 짙고 맑은 국물이 옹기그릇에 옮겨졌고 김은 천천히 방 안에 퍼졌다. 사향과 약초 냄새가 뒤섞인 그 향은 몸속 깊은 곳까지 데워주는 기분이었다. 장수하는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뚜껑을 덮고 끈으로 두 겹 단단히 묶었다. 식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는 짧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무언가가 가슴에서 뚝 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도 조용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지 않았다. 벽을, 아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이상하게 비워진 자리를 버티는 사람처럼 보여. 가슴이 저릿했다. 가슴에 맺힌 말을 삼키려다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해서 외롭죠.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을 깨뜨렸다. 순간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다. 김이 희미하게 감도는 공기, 장작 타는 소리조차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나는 괜히 손끝으로 무릎 위 원피스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한 발짝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대로 가면 이 감정은 평생 설명되지 못한 채 남겠지. 그 순간 나는 문득 그가 혼자 사는 이 집안에 나만 있다는 사실이 뼈처럼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나도 따라 일어섰다. 몸이 너무 가까워져 버려 숨결이 섞일 듯한 거리였다. 나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려는 찰나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도망칠 수 없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말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쌓인 무엇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내 손등 위로 손을 포개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다. 가지 말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답은 그의 숨결로, 손끝으로, 마음으로 흘러왔다.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다기보다 그저 서로의 결핍에 이끌려 닿아버린 것이다. 그의 몸은 단단했지만 조심스러웠고 나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원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없이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고백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러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했다. 그날 밤 모든 게 끝난 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불 꺼진 오두막 안엔 장작 타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는 벽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있었고 나는 등 뒤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느다란 숨소리, 규칙적인 숨결,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일어나 가마솥에 싸놓은 뱀탕을 들고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장수아는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수없이 자문했다. 지금 이게 뭐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아무 죄책감도 들지 않지. 그 질문들은 머릿속을 맴돌 뿐 어느 것도 대답되지 않았다. 이불 밖으로 발끝을 내밀자 바닥의 냉기가 느껴졌다. 겨울 산속 바닥은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조차 지금의 현실보다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고 살금살금 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면 나는 다시 회장님의 젊은 아내로 돌아가야 한다. 명품 옷, 고급 저택, 다정한 말투, 예쁘다는 칭찬, 그 안에 갇힌 빈 여자로 돌아가야 한다. 여기, 이 낡은 오두막 안에서는 적어도 한 사람의 여자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발 아래엔 들고 나가야 할 뱀탕이 놓여 있었다. 남편을 위한 치료이자 내가 여기에 온 유일한 이유였던 그것이다. 그 뱀탕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너무 가증스러웠다. 이 뜨겁고 정성스런 국물보다 나는 이 남자의 손이 더 필요했고 남자의 눈빛이 더 그리웠으며 이 밤을 끝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다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그의 등 뒤에 바싹 다가붙었다. 그는 꿈에서 깨듯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 짓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장판 위로 떨어지는 빛은 따뜻했지만 그 밝음은 내게 자꾸만 현실로 돌아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장수하는 이른 새벽부터 밖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말없이 방 한가운데에 놓인 뱀탕 항아리를 확인했다. 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한 씨. 그는 내 쪽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 안에 내려가요? 이 길, 해지면 위험해요. 그의 말투는 변함없이 담백했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큰 거리로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등 뒤에서 입을 열었다. 나 안 가면 안 돼요?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지만 입술이 아주 살짝 굳어 있었다. 가야 좋을 그 짧은 말은 단호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듯 부풀고 있었다. 나는 돌아가면 다시 혼자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애써 눌러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사람 옆에 있어도 나는 아무 말도 못해요.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 돼요. 아무도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 말도 안 해줘도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들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 씨, 여기서 이러고 산지 오래됐어요. 혼자인 것도 외로운 것도 때로는 그리움도 다 익숙해요. 근데 유나 씨는 여긴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의 말은 칼 같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파고드는 송곳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럼 그날 밤은요? 그건 뭐였어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 속은 깊었다. 무언가를 애써 가두고 있는 사람의 눈, 그건 유나 씨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나도 알아요.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 내가 당신한테 여기 남겠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지. 근데 마음이 안 떨어져요. 나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는 내 손을 천천히 풀어냈다. 저도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나, 나도 괜히 붙잡고 싶으면 어쩌나. 근데 안 돼요. 나는 당신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 마음속에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면 그걸로 됐어요. 그는 등을 돌려 가마솥 옆으로 갔다. 나는 덜컥 주저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다. 그 따뜻했던 바닥, 불을 지폈던 그 구석이 지금은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떠나라는 말이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다. 돌아가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그리고 잡아주지 않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날도 있다. 윤하는 오두막 처마 밑에서 차가운 대야물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있었다. 표정엔 힘이 없었고 말라가는 손끝은 흙먼지가 배어 있었다. 마치 도시에서의 삶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그때 낯선 SUV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오두막 입구에 멈춰 섰다. 검정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열고 내렸다. 도시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익숙한 톤이었다. 유나 씨. 유나는 흠칫 고개를 돌렸다. 그는 백 회장의 전속 비서 박정우였다.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회장님께선 지금도 유나 씨 걱정뿐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질끈 다물고 있었다. 정우는 몇 걸음 다가오며 주변을 둘러봤다. 허름한 마당, 장작더미, 거친 바람, 그리고 윤하의 손등에 묻은 흙자국.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 그만큼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회장의 그림자가 실려 있었다. 윤하는 조용히 대야에서 손을 꺼냈다. 손등을 닦지도 않은 채 말했다. 회장님이 저를 걱정한다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아침마다 유나 씨 사진을 바라보십니다. 아무 말은 안 하시지만 식사도 줄이고 약도 안 챙기시고.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미동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런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틀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처음엔 그냥 바람 쐬러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3일째 되자 회장님이 직접 위치 추적을 지시하셨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예민하신 분입니다. 이런 일 오래 끌면 회사 안팎으로 말도 나옵니다. 아무리 내조로 고생해도 밖에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었다. 사회적 위치와 체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경고였다. 윤하는 몸을 돌려 오두막 문에 기대섰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비서님. 네, 그 사람 회장님 말이에요. 제 이름 진심으로 불러본 적 있어요. 정우는 말이 막혔다.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말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유나는 문 손잡이를 쥐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유나 씨가 잃게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은 맞았다.